네, 정치 인사들을 모아 속풀이하는 시간 1타 정치 박영식 시사 에디터 김환 한겨레 21 기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영희님, 네, 린다 로제님이 영희님으로 닉네임을 바꾸셨군요. 반갑습니다. 사라강님도 지금 함께 하고 계시고요. 많은 분들이 생방송 함께 하고 계십니다. 97만 1000명. 100만 임박이네요. 네. 근데 너무 느리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니, 굉장히 빠른 거죠, 사실은. 네. 오늘 98만은 돼야 될 텐데. 100만 되는 채널이 많지 않은데 예. 미리 축하드립니다. 곧 될 겁니다. 두 분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무슨 말씀은 김기표 의원님 덕분이죠. 김기표 의원님 예. 덕분입니다. 뭔가 마음이 좀 상하셨나요? 아니 무슨 말씀은? 저렇게 쉽게 긁히는 사람 아니에요. 예. 그러세요? 김 의원님이 뭐라고 했는지 못 들었는데 네. 너무 제작진이 폭발적인 반응을 보여갖고 그쵸. 나는 뭐 엄청난 얘기를 했는 줄 알았는데 뭔가 해주시면 폭발적인 반응이 옵니다. 지금요? 네, 그럼요. 갑자기요? 네, 갑자기요. 여기서요? 네, 여기서요. 깜짝 놀랐네. 네. 아니 근데 여기 그 우리 토마토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네. 항상 MT 오는 기분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스튜디오와 이 그 제작진들이 있는 이 TV 부조 그리고 밖에 있는 대기실이 굉장히 그 방음이 잘 되지 않아서 하하호호 박수 침침 다 들리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좋다 맞아요. 이겁니다. 네, 그래서 저도 좋아요. MT 온 기분으로 방송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화목하게 토마토 TV가 네, 지금 성장하고 들리죠? 있다라는 거죠. 거의 뭐 아침마당 그 방청객 네. 수준으로 그 제작진이 리액션을 하더라고요. 네. 뭐 물론 네. 한겨레 TV도 굉장히 그 제작진들의 호흡이 좋습니다. 한겨레 TV요. 네. 예. 뉴스 토마토에서 한겨레 TV. 아니, 물론 이제 한겨레 기자님이 계시니까 드린 말씀이죠. 뉴스토마토가 더 큰 채널이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갈 길이 멀어서 이제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특검팀이 소규모 전담팀을 꾸렸는데 이게 바로 국민의힘 계엄 동조자들을 수사하기 위한 팀 맞나요? 에디터님? 네, 뭐 한겨레 단독 보도라서 제가 설명드리나요? 네, 먼저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담팀을 꾸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그날 12월 3일 그 밤에 비상계엄 해제를 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비상계엄 해제에 동참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실제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잘 생각해 보시면 본회의장을 빠져나가서 당사로 간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다수였었고요. 친한계 의원들 한 18명 정도가 한동훈 전 대표를 포함해서 본회의장에 머물렀습니다. 그때 그래서 표결에 동참했던 의원이 아주 소수였죠. 왜 그런 사태가 발생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전담팀이 그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일에 착수를 한 겁니다. 특별히 주요된 인물은 이제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이 또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날 저녁에 그날 밤에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통화를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무려 장소를 3번이나 바꾸거든요. 그렇죠. 국회에서 당사로, 당사에서 국회로, 국회에서 당사로 3번을 바꿉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그 통화에서 이제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한 그 시각 자체를 지연시키려고 했던 맞아요.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윤석열의 경우에는 뭐 물론 나경원과 추경호와 통화한 이유를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을 미리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다라는 식의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는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 보이는 이유는 군에게도 경에게도 국회의원들을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그날 밤에 했던 게 윤석열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러면은 그 해당 시각에 국회의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는 원내대표에게 계엄 선포를 미리 알려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얘기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게 첫 번째고요. 뭐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에도 또 국민의힘 의원들과 또 통화를 한 이력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전담팀을 만들었다. 이런 보도가 주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정말 기가 막힌 게 사실 계엄이 선포된 이후에 수많은 시민들이 국회 앞으로 달려가거든요. 시민들도 달려가는데 국회의원은 당사로 가서 나오질 않았다는 게 저는 지금 생각해도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그게 시간을 보면 당일 12월 3일 날 11시 애초에 11시 3분 공지는 국회로 모이라고 추경호 의원이 했다가 11시 9분에 당사로 바꿉니다. 근데 소름 끼치는 게 뭐냐면 33분에 11시 33분입니다. 네. 추경호 의원이 비상호총 장소를 당사에서 다시 국회로 바꿉니다. 그런데 3분 전에 윤석열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로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은 다 체포하라라고 지시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같은 통화 아닙니까? 그리고 그 전에 22분에는 추경호 의원이랑 통화를 하고 26분에는 나경원 의원이랑 통화를 했거든요. 그럼 이때 모종의 얘기를 하고 30분에 윤석열이 조져 경찰청장에게 국회로 지금 들어가는 의원들 다 체포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추경호 의원은 당사로 모이라고 했다가 국회로 이걸 바꿨다. 이게 지금 특검이 보고 있는 핵심적인 타임라인에서의 의혹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추경호 의원이 국회로 장소 변경을 고지를 했을 때 그 앞선의 통화들을 보면 윤석열이 국회로 들어가는 의원들을 체포하라라고 지시를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추경호가 이거를 바꾼 것 자체가 윤석열과 협의 속에 이루어진 거라면 시간상으로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추경호가 당사에서 국회로 바꾸기 11분 전에 윤석열이랑 1분여가량 통화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과의 연관성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추경호가 실제로 내란을 국회의원들이 알았냐 몰랐냐 여부를 떠나서 추경호가 국회의원들이 체포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한 게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 타임라인이거든요. 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만약에 추경호가 11시 22분 통화에서 윤석열과 했던 내용이 뭐냐에 따라서 이 33분의 지시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이게 지금 특검이 주요하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계속해서 당사로 오라고 했다가 국회로 오라고 했다가 이게 3번 바뀌거든요. 국회 당사, 국회 당사. 네. 네. 근데 이게 사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각각의 그때마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상황이 변했을 것 같고. 뭐 글쎄요, 이제 이거는 장소를 여러 차례 옮긴 것은 저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의원들에게 이제 혼선을 주기 위한 일단 작업이라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나경원 의원과 40초를 통화했다는 부분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미처 챙기지 못했던 의원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그래도 과거에 친분이 있었던 나경원 의원에게 친히 또 전화를 해서 실제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동참하지 않을 것을 부탁한 것 아니겠는가. 뭐 부탁이라기보다는 명령 내지는 지시였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날만 하더라도 뭐 국민의힘 의원들과 통화만 했겠습니까? 군경 뭐 할 것 없이 윤석열이 굉장히 바쁘게 예. 시시각각 움직였잖아요. 분 단위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때는 부탁이 아니라 명령, 지시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일단 추경호 의원의 휴대전화 압수해가지고 이 이후에 추경호 의원이 어떤 의원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다 확인을 해봐야 될 거고요. 나경원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경원 의원도 그 40초간의 윤석열과의 통화 이후에 누구와 연락했고 어떤 카톡이나 문자들을 주고받는지도 다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2명의 인물뿐만 아니라 뭐 이제 비상계엄이 통과되고 나서 그 이후에 뭐 인요한 의원이라든지 김재원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랑 또 통화를 하거든요. 이런 연결고리들을 다 우리가 파악해 보려면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저희가 뭐 모르긴 몰라도 한 수십 명이 참고인 조사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해야 되는 게 한덕수로 후보를 교체하려고 했던 흐름이에요. 오늘 한동훈 뭐 전 대표가 그 얘기를 했던데 그러면 지금 한덕수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내란에 깊숙이 관여했다라는 게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CCTV 화면이라든지 특검 수사를 통해서. 근데 국민의힘의 이른바 쌍권 지도부는 왜 한덕수로 그 심야에 쿠데타라고 불리는 일정을 일으켜서 한덕수를 교체하려고 했는가. 그 부분까지 연관해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게 그래도 어떻게 제1야당을 위원정당 해산하겠어 이런 얘기 하는데 이거는 제1야당이든 여당이든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내란과의 연관성이 드러나느냐 안 드러나느냐 당의 의사결정권자들이 이 내란에 대해서 어떤 말하자면 이해와 지시와 이행을 했느냐 이 부분인데 저는 이 지금 말하자면 타임라인과 한덕수와 연관성 이것까지를 특검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전담수사팀을 꾸린 것 같고 지금 특검의 수사를 놓고 보면 12월 3일 날 계엄 이전에 이 의결까지의 과정에서의 국무위원들을 겨누고 있는 수사가 한 축이 있고 막상 12월 3일 날 지금 실제 군이 기동하고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검찰이나 이런 데서 선행 수사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부분을 건너뛰고 지금 해제를 방해했던 부분 이 부분을 이제 언론에 이제 노출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 첫 번째 지금 특검이 보고 있는 건 이 내란이 결정되는 과정, 그다음에 이 비상계엄이 해제될 때 말하자면 입법부에서의 어떤 조직적인 이 비상계엄의 참가 정도 이거를 지금 1차적인 수사 목록에 놓고 있다. 이게 지금 보여집니다. 에디터님 어디까지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추경호가 국회 의결을 방해한 거는 확실한 것 같거든요. 근데 애초에 계엄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가? 그리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걸 방해하기 위해서 여러 의원들과 공모를 했는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알려진 건 없으니까. 알려진 게 없으니까 당연히 이제 전담팀이 꾸려져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노력을 하는 거겠죠. 근데 아까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12월 3일 밤에만 이런 통화를 한 게 아니잖아요.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12월 7일 탄핵소추안 부결 과정에까지 국민의힘이 결국 105명이 표결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그 역사를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 왜 그렇겠습니까? 김재원 최고위원, 인유한 최고위원, 추경호 원내대표가 동원이 돼서 국민의힘 전체 의원들이 이 탄핵안에 부결을 할 수 있도록 조직적으로 국민의힘이 사실상 내란에 방조하거나 가담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12월 3일부터 7일 밤까지의 모든 과정에 대해서 다 수사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심판 해산 청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특검의 수사가 한 땀 한 땀 이제 들어가기 시작한다면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수사에 대한 엄청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난주에 이미 보도가 일부 됐습니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휴대전화를 바꾸는데 급급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특검 조사의 대상이 될지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뭐랄까 다급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거까지 당연히 이제 12월 3일 당일에 어떤 통화나 이것도 중요한데 지금 특검이 관저 출입 기록을 아마 확보했을 거거든요. 그러면 11월, 10월 앞서서 누가 알려지지 않았지만 8월 달에 그러네요. 8월 말에 공식적으로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을 관저에서 가졌고, 근데 지금 여인영이라든지 다른 이제 말하자면 군 관련된 관계자들의 진술을 보면 그때 만날 때마다 이제 말하자면 계엄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분의 특성상 그 무렵, 그러니까 예를 들면 8월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이나 그 이후에 비공식적으로 이제 말하자면 국민의힘 의원 누군가들이 만찬에 갔다 이러면 사실 지금 얘기한 대로 다 소환 대상이 아마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어떤 논의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 12월 3일에는 원내를 지휘하는 추경호하고만 통화를 하면 되는 상황이었던 것인지 아니 뭐 어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제일 끔찍한 시간이 지금 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전 대비는 다 되어 있을 거라고 봐요. 휴대전화를 바꿨거나 증거를 인멸했거나 그럴 가능성이 뭐 매우 높은 상황이잖아요. 벌써 7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경호, 나경원 이 두 인물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통화를 했거나 메시지를 실제 나눴거나 이런 통화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특검이 전방위적으로 이제 국민의힘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이제 단초여서 앞으로의 수사를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국민의힘은 지금 이게 사실상 이런 국면이라면 전당대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법적인 리스크를 어떻게 당 차원에서 덜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관저 이제 드나들고 무슨 내용을 나눴고 이것도 수사 대상이라고 하셨는데 그 개엄날 당사에 모여 있었잖아요. 당사 CCTV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모여서 막 이렇게 뭔가 회의를 한다거나. 그 부분도 아마 다 확인이 됐을 거고, 근데 이 부분에서 국민의힘이 포지션을 잡기 굉장히 어려운 게 한동훈 전 대표가 이 부분을 계속 활용하잖아요. 자기의 정치적 자산, 제일 큰 자산 중에 하나잖아요. 어쨌든 그날 본인이 국회에 들어갔다라는 네. 거.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 아니야, 우리 당사에 모여서 이거 한 다음에 가려고 했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이게 이제 말하자면 지금 친윤, 언더 친윤이라고 부르던 뭐라고 부르던 이 지도부에서는 한동훈 또 전 대표에게 손을 내밀어야 돼요.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와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돼요. 근데 한동훈 전 대표가 그걸 해줍니까? 지금 분위기에서 안 해주겠죠.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까지 스탠스는 뭡니까? 나랑 거기 들어갔던 사람들은 비상계엄 반대하고 목숨 걸고 우리 했는데 그 다음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이죠. 국민의힘 저 당사에 모였던 사람들은 윤석열 지시받고 윤석열 지휘받고 이 비상계엄 해제에 동참 안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보수의 미래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스탠스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이 당사로 모여라, 당사에 모여 있었던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본인들의 포지션을 해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정치적으로 지금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특검의 수사 행위에 대해서 계속 그 정치 보복이라든지 뭐 정적 제거라든지 야당 탄압이라는 식으로 반응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따지면 에브리데이 그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매일 정치 보복이라는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임종득 의원의 압수수색을 막았을 때도 뭐 다수의 의원들이 아니라 제 뭐 눈대중으로 봤을 때는 10여 명의 의원들이 그 의원실을 앞에서 가로막고 정치 보복이다, 야당 탄압이라고 외쳤지만 그거에 공감하는 국민들이 많이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건 누가 봐도 수상한 일이거든요. 국민의힘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아무리 뭐 송원석 비대위원장이라든지 야당 쪽에서 똘똘 뭉칠 수도 없을 뿐더러 뭉친다 한들 정치 보복이나 야당 탄압이란 메시지가 이 특검 수사에선 먹히지 않을 그리고 겁니다. 지금 그 부분이 안 나오고 있는데
김건희는 통화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김영선 의원한테 창원 의창 지역구 양보하라는 전화를 김건희가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김상민 공천 조국역 수사 열심히 했으니까 챙겨줘야 된다. 이것도 김건희가 한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김건희가 그 정도로 국정에 개입을 해요. 그리고 현역 국회의원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그 지역구 좀 양보해달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계엄과 관련한 전후에 김건희는 누구랑 통화를 했는가? 이 부분도 지금 드러나야 되는 부분이죠. 근데 아직 거기까지는 드러나지 않고 그거가 나오면 더 가관인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휴대폰을 바꿨더라도 통화 내역은 뭐 기지국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뽑을 수 있죠. 통신사에서는 그러니까 주죠. 통신사를 네. 통해서. 근데 통화 내용을 우리가 들여다보려면 휴대폰을 포렌식하거나 음성 파일 자체가 남아 있어야 되는데 통신사에서는 통화 기록 내역을 줄 뿐이죠. 그걸 빨리 좀 가지고 와서 좀 수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한동훈 같은 경우에는 내란 특검 전담팀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대처하기가 말 얘기한 대로 이거 정치 보복이요 이렇게도 말을 지금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게 아니라 우리 근데 그때 거기 갔던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계엄 진짜 몰랐고 계엄 막으려고 했던 의원들도 있었어요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면 한동훈이 뜨는 상황이 되고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금 이 친윤 지도부는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고 이런 뭐 사실상 속수무책이죠. 이건 뭐 지금 방법이 사실 없는 거고 그래서 이 시간이 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고개를 쳐박고 있는 꿩처럼 굴다가 근데 그런다라고 그 꿩을 안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그런 형국으로 와 있는 거죠. 김건희는 100% 전화했을 것 같아요. 직접. 그러니까. 누군가들이랑은 통화를 했겠죠. 궁금해서라도 아마 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게 친한 되는지 의원들한테. 궁금하니까. 김건희 얘기가 나왔으니까 김건희 특검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여러 가지 이제 의혹들이 뭐 16개에서 18개 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양평고속도로, 서울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그 국토교통부 등등 해서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고 하죠. 예, 오늘 그 국토교통부하고요. 그리고 외주 업체들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그때 이 국토부로부터 외주를 받아서 타당성 조사를 했던 회사들이죠. 동해종합기술공사하고 경동엔지니어링 포함해 가지고 여러 곳에 대해서 동시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를 했고요. 다만 그 원희룡 전 장관하고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일단 압수수색 대상에서는 뭐 빠져 있습니다. 포함되지는 않았다고 하고 물론 이 두 사람에 대한 조사는 아마 이 기본적인 조사가 다 끝난 이후에 아마 소환 조사를 통해서 특검이 조사를 할 모양인가 보죠. 그래서 이미 출국 금지 조치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 압수수색 대상에서는 빠져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서 증거물을 확보를 한 다음에 아마 이 고속도로 이전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 면밀히 좀 파악할 걸로 예측이 됩니다. 김건희 특검은 확실히 조금 신중한 것 같아요. 바로 소환하거나 뭐 이런다기보다는 증거물부터 확보하는 방식. 그러니까 너무 가지수가 많아서 팀을 지금 제가 편제를 4개인가로 나눈 걸로 들었었는데 나눠 수사가 진행되는 것 같고 지금 원희룡과 김성교가 포함이 되지 않았다는 건 아직 관련 진술이 나오지 않았다. 뭐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김건희 특검에서 원희룡은 제가 볼 때 비중으로 따지면 한 3번째 주연 정도는 되는 이제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비중이기 때문에 아마 소환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고 뭐 이것만 관련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명태균 게이트에서도 이름이 나오고 여러 가지 그에서 길목마다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좀 김건희 특검에서 원희룡을 부르면 어쨌든 한 번에 다 그 내용들을 물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여러 번 물론 당연히 부르겠지만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희룡 그 전 장관의 경우에는 뭐 말씀 주신 대로 이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돼서도 함께 조사를 받아야 그렇죠. 되기 때문에 한번 불렀을 때 뭐 이제 질문지를 다 소화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 대목이 있는 것이고 아마 이제 김선교 의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양평에 이제 공흥지구 관련된 뭐 과거에 연루된 그 사건들도 있기 때문에 얼마나 이제 김건희 일가와 면밀하게 소통을 했고 실제 뒤를 만약에 봐줬다라고 한다면 그런 대목들까지도 함께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대상에선 빠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원희룡 전 장관의 역할을 놓고 보면 삼부랑 양평에서는 원희룡을 빼면 설명이 안 돼요. 사건 맞아요. 자체가 주연이죠, 주연. 주연이에요. 그러니까 사건 자체가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지금 뭐 동해 종합기술 이런 데도 제가 이제 김건희 관련된 취재를 하면서 오래전부터 이름을 들었던 회사들인데 이 회사들 관계자들 불러다가 니네 왜 이렇게 타당성 보고서 이렇게 냈냐. 근데 이거는 국토부뿐만 아니라 국책사업 관련해서 타당성 보고서는 그거를 발주한 기관에서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럼요. 그걸 안 하면 왜 발주를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거는 국토부가 이렇게 하자고 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원희룡을 불러서 왜 이거를 이렇게 하자고 했냐라고 물으면 원희룡 입장에서는 두 가지 선택밖에 안 남죠. 내가 뒤집어 쓸 거냐, 내가 책임을 질 거냐, 그리고 감옥 가냐, 아니면 실은 이게 인수위 때부터 민원으로 있었던 사안이라 이렇게 저렇게 됐습니다라고 진실을 말할 거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첫 번째를 하면 형량이 높아질 것이고 두 번째로 하면 위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것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원희룡 전 장관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부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이라는 거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라고 놓고 보면 원희룡의 역할을 빼면 설명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저희가 뭐 이번 주에 보도한 내용입니다만 국토부 기재위가 애초에 그걸 챙기려고 했는데 기재부가 원희룡이 굉장히 빨리 치고 나가서 국토부가 그 사업 그걸 잡았다는 내부 진술이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 원희룡이 그때 왜 3부를 끼워줬는가 이것도 이제 결국에는 원희룡의 책임이 되는 건데 그것도 원희룡 입장에선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그냥 내가 3부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했다. 책임을 지던가 아니면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위에서 오더가 온 거다라고 얘기를 하던가 두 가지죠. 예. 원희룡의 지금 스탠스는 뭘까요? 특혜는 없다라는 한동안 입장이죠. 너무 조용했거든요. 예, 뭐 지금도 조용한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두 가지 선택지를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오더 받았다고 얘기 당연히 하겠죠. 원희룡 장관이 이제 분다. 이거를 뒤집어 쓰고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이어가지고요. 예. 전국 1등 하시던 분인데 그거를 판단을 못 하겠습니까? 지금 이제 특혜가 뭐 아무런 특혜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한다 한들 이게 고속도로를 바꾸는 과정에서 김건희 일가 쪽 토지에 특혜를 주거나 혹은 이것을 해결함으로써 자신이 어떤 정치적 이득이나 특혜를 받아갈 것인지에 대한 거래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국토부 장관인 이상 그렇게 움직일 이유가 없죠. 그리고 그 부분이 있어요. 그 양평 같은 경우에는 원희룡이 하루아침에 그럼 안 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맞아, 갑자기 근데 원희룡이 만약에 이거를 내가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판단한 거다라고 하면 직권남용을 못 피해가요. 그러니까 원희룡 입장에서는 부당한 지시를 받아서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 이런 구도로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그걸 이제 말하자면 10여 년 넘게 추진되는 사업을 갑자기 중단시킨 거 네가 판단한 거야? 그럼 넌 직권남용이네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는 구조상 진술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나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결정한 게 아니다라고 갈 수밖에 없다. 네. 라고 보여지고 3부는 뭐를 물을 거냐면 너는 무슨 이득을 받니를 물을 거예요. 그러면 3부를 껴주고 이거 결국 이건 주가 조작 관련 사건이기 때문에 이 말하자면 주가 조작을 통해 발생한 이득을 네가 보장받았구나. 네가 이걸 받기로 했구나. 이렇게 갈 거거든요. 가야지. 네. 이렇게 갈 거거든요. 왜냐면 자기가 그거 없이 해줬다고 하면 근데 그렇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주가 조작의 공범이 되는데 그 원희룡이 그것도 그때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대통령이 관심 있는 추진 사업이었고 그거 관련해서 3부 쪽에서 의지를 보여서 내가 연결해 줬습니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럼 대통령 책임으로 미룰 수밖에 없는 거죠. 당시 그렇기 때문에 원희룡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김건희 특검에서 주요한 그 핵심 인물이 저는 집사 김예성만 있는 줄 알았는데 원희룡 장관이 전 장관이 엄청난 키를 또 쥐고 있군요. 주연이죠. 주연. 실제 와. 말씀. 그러니까 제가 말해서 세 번째 정도 주연이란다. 이 두 부부 빼고는 비중 제일 사실 큰 사람이죠. 제일 크다 비중이. 그렇군요. 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에 참여하시면 2000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 하신 다음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번호 코드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라이브 실시간 채팅창에 복사한 코드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이제 채팅에 참여하시면 TTCO를 드립니다. 지금 참여하세요.